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시장 불안지, 부동산, 매수 심리,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국내외 부동산 금융발 위기설과 시장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진원지로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등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다른 상황인데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PF 대출 만기만 연장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재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달부터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2조 2천억 원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좀 더욱더 나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 시장 불안정과 뭐 공사비 상승, 뭐 인건비도 상승하고 좀 뭐 물류비, 뭐 물가도 상승하면서 좀 건설 자체를 좀 잘 안 하려는 분위기. 게다가 또 뭐 이제 가계 대출이나 이런 쪽도 부담이 좀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여러모로 좀 부동산 경기가 좋지는 않아 보인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네네.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안 좋은데 네네네.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1월보다 아파트 값이 좀 올랐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 그렇죠. 아파트 올라가면서 분양가도 올라가네. 네네네. 청약 경쟁률도 좋네. 엄청나게 높았어요. 분위기 다시 좋아졌네. 네네네. 라고 생각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안 좋은데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금리가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건설사들은 자기 돈으로 아파트 짓지 않습니다. 다 대출이죠. PF 대출을 받는데 PF 대출 금리가 2년 전보다 2배가 올랐습니다. 너무 세죠 지금. 네, 예. 2배가 올랐는데 분양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지방 광역시들은 분양 성적이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분양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건축 자재비도 오르죠. 그렇죠. 인건비도 오르지. 모든 게 다 겹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공사를 하려고 땅을 미리 준비했던 건설 회사들이 작년부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대출 이자는 내고 있는데 사업을 못하는 사업장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뭔가 좀 건설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땅을 그냥 잡아놓고 계속 이자만 내고 이자만 있는 나가는 거죠. 팔려고 해도 살려는 건설사들이 없습니다. 못 사죠. 그거 지금 어떻게 지금 삽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팔아야 되는데 그걸 그럼요. 누가 사주겠습니까? 네네네. 계속 금융 비용만 나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뭐 2조 2천억 원도 뭐 본격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좀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잊어가지고 숨통이 튀면 그거는 문제도 아니죠.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아무 일도 아니죠, 사실. 아무 그렇게 일도 되면. 아니죠. 네네네. 이 정도 투입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2조 원을 투입할까? 그러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2조 원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 건설 쪽에서는 2조 원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요. 네네. 추가로 뭐 6조 원 정도의 상품을 더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네네. 최근에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25조 원 정도 금융 지원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왜 이렇게 건설사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사실. 그렇죠. 아니 예. 왜 자꾸 건설사를 도와주고 부양을 하려고 아니 하는 부동산을 거야? 왜 자꾸 떠받치는 거야? 뭐 이런 말씀. 집값 좀 떨어져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데 맞아요. 라고 생각을 예. 하지만 이게 금융과 경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요.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예. 우리 내수 경제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부양을 해서 그렇죠. 경착륙이라고 하죠. 빠르게 떨어지는 거는 좀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최근에 보면 인허가 물량 줄어들어서 앞으로 공급 물량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건설사들이 이렇게 줄도산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급 감소. 지금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든
숨통은 좀 틔워줘야겠다. 그렇죠. 라는 입장에서 지금 PF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경제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렇게 약한 고리가 하나 터져버리면 다른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표면적이고요. 실제로 그렇죠, 알고 그렇죠. 보면 훨씬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부양을 왜 하는 거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경제에 위험한 신호를 줄 수 있다. 올 1월만 하더라도 1.3 대책 나오고 규제 풀어줬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많이 했어요. 저가 네.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저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왜 집값 떨어지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부양을 하라고 하냐라고 하지만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지금 또 미분양이 6만 호가 넘습니다.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엔 PF하고 또 맞물리죠. PF 대출이 다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년 후내년에 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가 연 6%에서 8% 고수익을 좀 안겨줬잖아요. 좋았죠. 그동안. 예, 굉장히 좋았죠. 네네. 뭐 매력적인 투자처로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공모펀드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에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가 총 14개로 판매액이 1조가 넘어요. 네네. 1조 478억 원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 수는 총 27,187명입니다. 네. 내년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만기가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네네. 이거 큰 타격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 계속 좋아지면 괜찮은데 네네네. 2018년, 19년에는 글로벌 경제도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고요. 그럼요. 2020년,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또 저금리로 가서 돈이 더 많이 풀렸습니다. 아유, 엄청나게 풀렸죠. 예. 우리가 지금 저금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취해져 있어서 저금리를 다시 또 그리워하고 있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면 다시 저금리로 언제 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코로나 시대 때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죠. 우리도 그렇고 미국 많은데 우리보다 미국이 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복귀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고급 인력들이 나 재택 안 하면 다른 데로 가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재택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오피스 공실률이 늘어나게 되고 이게 우리처럼 해외 공모 펀드가 아파트에 투자한 게 아니라 대형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그렇겠죠. 했거든요. 예.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공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뭐 6개월, 1년 만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이게 거기에 물렸다.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니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위기가 왔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상당히 심각하고요. 최근에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홍콩에도 우리 국내 금융사들이 2,800억 돈 떼인 경우들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맥락은 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 뭐 홍콩 전체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미국도 금리를 지금 이제 한 번 더 11월 달 한 번 더 올린다는 올릴 얘기가 것 슬슬 같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한 번 더 올리고 그러면 미국 쪽에서도 뭐 제2의 금융위기 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왜냐면 너무 장기간 굉장히 걱정이 고금리 돼요. 상태니까요. 예. 지금 기준금리가 일단 동결은 됐어요. 네. 동결 모드로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조마조마한 게 작년 한 하반기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은행권 관계자들을 만나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2023년 하반기 되면 금리 내려가지 않겠어? 그렇죠.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언제? 뭐 더 올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더 올린다는 얘기도 네. 있고요. 내년에 과연 내려갈까? 저는 그것도 이제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내년에는 금리 내려갈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요. 미국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게 운이 좋아서 한 차례 정도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언젠지도 모르겠고요. 다시 저금리로 가는 일은 적어도 3년 내에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면서 투자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미국이 말씀해 주시네요.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실 우리도 자금 유출 가능성 때문에 금리 내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당분간 우리 자금 계획은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는데 베팅을 하고 자금 계획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세워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미국이 두세 번 뭐 0.5% 정도 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안 움직여요. 네, 왜냐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네. 미국이 내린 걸 보고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쉽지 들긴 않고요. 합니다. 미국이 올려도 아마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인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네. 총선을 앞두고 사실 안 집값이 움직이죠. 올라도 문제, 집값이 내려도 문제입니다. 맞아요. 반대로 해서 가면 금리가 내려도 문제, 올려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동결 모드로 가려고 노력은 할 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0.25 정도 올려야 되는 상황도 우리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총선 전까지는 부동산을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하잖아요.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네, 상황. 특별한 정책도 안 나올 것이고 맞습니다. 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문제가 좀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금 보증 사고가 3.8조 정도로 추정이 돼요. 네네. 이거 부동산 쪽으로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 경제, 부동산 경제 쪽으로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큰 뭐 약한 고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시장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네네. 우리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역전세, 깡통 전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예, 예.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오는데 빌라는 빌라 그대로인가요? 오피스텔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역전세와 깡통 전세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잠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집주인이 못 돌려주게 되죠. 네네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경매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경매 넘기면 세입자들이 충분히 내 전세금 받아낼 찾아갈 수 수가 있죠. 있습니다. 예, 그게 1순위로 있다면요. 그렇죠. 예. 그게 역전세고요. 깡통 전세는 경매 넘겨도 내 전세금을 못 받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군요. 전세 가율이 높기 때문에 경매 넘기게 되면 전세 가격 아래로 낙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깡통 전세인데 빌라 오피스텔은 전세 가율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진행 중이고요. 우리가 아파트만 바라보면 전세 가격 올라가네? 문제 없네? 라고 생각하지만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게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군요. 예. 빌라 오피스텔 다음에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공급도 줄어들게 되고 지금 들어가신 분들도 사기 피해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맞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한 계약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빌라 쪽이나 이런 오피스텔 쪽에 잘 안 들어가시려는 그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 이게 같아요.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예. 신뢰가 붕괴되니까 전세가 위험해라고 하니까 빌라 오피스텔은 월세로 들어가고요. 반대로 아파트 전세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는 오히려 주택 시장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뭐 전체적으로 좀 아파트 이야기를 좀 이제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번에 특례 보금자리론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대출을 잘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저렴한 금리에 네. 가격이 좀 올라간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요. 있죠. 뭐 50년 만기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럼요. 근데 이게 일부 중단이지만 일부 중단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횡보장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일부의 사람들은 또 이거 뭐 엄청난 하락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바닥 찍고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무슨 소리야? 기술적 반등이고 다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아파트 시장은 나무를 보지 말고 좀 숲을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봐야죠. 길게 보면 네.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8년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올랐는데 작년 1년 조정이 되고 또 다시 7년 오른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좀 길게 보면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렇죠. 작년은 비정상적으로 떨어졌죠. 미국이 맞아요.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니까 갑자기 떨어졌다가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한 거고요. 2, 3년 정도는 횡보장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좀 길게 봐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지금 아니면 지금 올라? 내려? 이렇게 접근하게 되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길게 보자. 좋은 말씀이네요. 예. 저희가 주식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주식처럼 대하는 분들 맞아요. 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엄연히 다르게 봐야 된다. 다르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주식이야 좀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되고요. 네네. 반응 속도도 빠른데 부동산은 또 이게 후행 지표고요. 좀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좀 길게 보면 우리 2008년, 2009년도 생각해 보면 맞아요. 미국의 예. 글로벌 금융 위기 왔잖아요. 떨어졌다가 회복한 다음에 보합세 유지하다가 더블딥 한 번 더 오고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더블딥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맞습니다. 말고 예. 기다리면 다 해결이 돼요. 아파트는 기다리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은 기다리면 해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종목에 따라 다르죠. 네. 예, 예. 아니 근데 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이후로도 2009년 이후로도 한 7년 정도는 하락장이었고. 하락장이고 뭐 그때, 어려움도 있고 예. 지역마다 다르고요. 맞아요. 그때 네. 서점에 뭐 서울의 부동산 끝났다, 아파트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한 맞습니다. 이후로 맞습니다. 2015년부터 꿈틀대더니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부터 완전 뭐 미친 듯이 올랐죠. 엄청난 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부동산이 반복이 아니고요. 되는 거죠. 예, 큰 사이클로 좀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작은 계획 잘 세워야 되고요. 지금은 무리하게 좀 베팅할 필요는 없고 네네. 조금만 길게 보자.
숲을 보면 저는 불안할 이유도 없고요. 네네.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죠. 이제 4분기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좀 간략하게 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주택자분들은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4분기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네네. 내년 4월 총선인데 정부 정책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50년 만기 상품 특례 보금자리 뭐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시그널이냐면 정부에서 대출 문턱을 죄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는 거는 안 된다. 이 정도 회복을 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시그널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 급등하는 상황도 아니고요. 급락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라면 더블딕 가능성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현실에서는요. 기다렸다가 현금 가지고 있다가 추가 하락이 오면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불안하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살 수 용기 안 있을까요? 나요. 예. 네. 용기 안 올 나요. 1월 작년 12월에 왜 안 샀을까요? 그러니까요. 더 떨어질 것 더 같잖아요. 떨어질 것 같죠. 그래서 예.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무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필요해? 필요하신 분들. 자금이 충분해?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1% 2%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올라가는 금리에 3년에서 5년 정도 대출이자 내는데 문제가 없어.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셔도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잘 살다 보면 나중에 네네. 또 우상향 하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고 다주택자들은 전략을 좀 세워야 되죠. 보유 가치를 따져보고 보유 가치가 높지 않다면 최근에 좀 기술적 반등을 할 때 주택 수를 좀 줄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총선에 대해서 이제 각 당마다 이제 네네.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은 시장이다,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어우, 이 주식 방송에서 부동산 이야기 오랜만에 하니까 또 너무 재밌네요.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스타킹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이분께 선물 뭐 드릴까요? 예, 졸탄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저녁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